네.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화천대유가 과연 누구 것인지. 저는 화천대유는 돈 받은 사람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도록 도대체 화천대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혜 의혹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장동 사업은 공공개발로 이루어지고자 했었습니다. 공공개발은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직접 시행했던 공공기관이 수익을 가져가고 그 발생된 수익을 국민들께 다시 되돌려주는 사업이 공공개발입니다. 공공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LH에서 성남시에 2008년 12월에 사업을 제안합니다. 2009년 7월에 성남시가 LH의 제안을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7일에 현재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LH가 제안을 철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LH 출범 축사에서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2009년 그 다음 날 2009년 10월 8일에 이지송 LH 사장이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이나 단순 집행기능은 폐지하고라고 밝히면서 당초에 공공개발을 하고자 했던 사업이 민간개발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순전히 민간개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익이 발생되면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 게 민간개발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주성 LH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2009년 10월 20일 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용수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것을 국정감사에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2010년 6월 28일 날 LH가 사업 철회를 발표합니다. 사업 철회 발표하면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사업추진 경위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 철회 이유를 사업 조정, VIP 축사 등을 언급하며 LH 민간 영역 개발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발을 하다 보니 당초에 공공개발을 하고자 했던 것을 민간개발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시죠. 그러다가 2010년 이재명 지사가 현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이게 했던 게 민관 개발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던 것이 민관 개발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의회 총 34석 중 18석의 새누리당 의원, 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3차례나 부결시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에서 지방채 발행도 부결을 시킵니다. 하다가 2014년도에 성남시의회 구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다수가 되면서 특수목적법인이 성남이들이 설립이 허가가 납니다. 동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 개발을 하는 성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당시에 LH에서 LH에서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전환을 하면서 총 300 포기된 게 총 138개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시의 국토부나 LH나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2009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통합이 됐고요. 통합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부채비를 굉장히 많이 치솟았고 재무구조 개선하는 차원에서 신기로 하는 사업들 중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어떤 민감의 경합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수를 하는 걸로 그렇죠. 그때 결정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문제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보실까요? 돈 받은 자가 주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고 옆집 할머니가 써줬네,
무슨 글자인지 몰랐네. 손 씻을 때는 손가락만 씻어서 지워지지 않았네. 라고 하는 거짓말이 문제인 것처럼 여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해명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버지가 김 누구누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한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2015년도 2월 달에 산업 디자인과를 졸업한 사람이 2015년 같은 해에 아빠 찬스로 해서 그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이거 명백한 아빠 찬스입니다. 스스로 인정한 아빠 찬스이고요. 다음 거. 그리고 해명 자료에 보면 허그 분양 관련 보증 관련 토지 매도자 업무, 토지 사용 승낙 검토와 승낙서 발부, 토지 중도금 대출 관련 업무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도시보증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죠? 허그 사장님 와 계십니까? 예. 좀 빠른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기 이 아들이 해명한 것처럼 토지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그에서 이런 업무를 했습니까? 이 사람과? 저희 확인 결과는 이건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이라서 당시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직접 신청했으므로 하천 대유 직원은 허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공사 지연 사기를 제거하고 멸종 위기종 발견으로 공사가 중지될 뻔했던 것을 빨리 대처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멸종 위기종을 만약에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징역형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거. 문화재도 가로막힌 업무를 하겠다. 문제를 풀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문체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닌지 조선일보에서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다음 거. 또한 산재 위로금 나옵니다. 산재 위로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50억을 받아서 22억을 세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산재 신청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다음. 50억을 7년간 공적으로 인정해서 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6년도 26살의 나이에 현장 관리 감독을 하는데 산디과 출신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현장 관리와 감독을 했는지 조사 필요합니다. 다음 거. 그래서 이준석 야당 대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솔직하게 말하면 곽상도 의원 아들 보고 그렇게 과다한 퇴직금을 줬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화천대유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 이천시 출신의 송석준 의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질의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거짓 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나눠 먹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히 곽상도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아파 찬스로 입사를 했고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총 화천대유가 24가구를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년 4개월 뒤에 2020년 6월에 박영수 특검 딸에게 시세가 15억짜리인데 7억에 분양을 합니다. 이건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백하게 특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가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누구에게 분양이 됐을까? 그런데 우리 국토부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직접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상. 아니죠.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볼까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안 봤는데 특혜 분양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분양에 있어서 결한 행위, 분양시장 결한 행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분양에 관련된 그런 부분 예,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뭐 그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고요. 분양 시장을 결란시켰기 때문에 23가구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다음 종합국감 때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 사고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학동 참사가 일어나서 모레 참고인과 증인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이 많이 있고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국토부의 관리 감독 강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19년 7월 1일부터는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을 보면 최초 사고 신고는 2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 사고조사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 통합건설사고 현황 2019년 7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그 자료를 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666건, 사망자 587건, 부상자 1,246명이거든요. 그런데 2시간 이내 신고를 한 건설 사고는 전체 1,606건 중에 8%인 848건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사고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86.8%는 제출했는데 13.2%인 1,404건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계시는지. 이 뭐 지적하신 대로 뭐 건설사고 신고 규정이 있는데도 네. 그게 곧바로 그저 골든 타임 안에 이렇게 신고가 안 되는 그런 이행력의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 지금은 이제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그 부과하는 주체로 좀 돼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좀 이행력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도 개선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만 건 이상인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 사고 중 71.3%가 건축 현장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공사보다는 민간공사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70% 이상이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대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 계획서가 잘못되었거나 제도가 잘못되었거나 형식적으로 변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리한 대안들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그 중요하고요. 산재 절반이 건설 현장, 건설 현장 사고의 또 절반 이상이 또 추락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튼 총체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